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정치도 하시고요. 또 지금의 우리 정치 고민으로 지켜보시는 두 분께 총선을 앞둔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판단의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감기 걸리신 건 아니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 목소리 잘 듣고요. 예. 자, 결국 정 의원님 결국 한동훈 비대위로 가는 거네요. 네. 비대위 수락하고 오후 5시 이제 그 퇴임식 한다고 합니다. 뭐 임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임식이라는 건 누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 없으니까. 먼저 정 의원님, 김기현 대표 사퇴부터 한동훈 비대위에 이르는 과정 매끄러웠다고 보십니까? 지나치게 매끄러워서 의아할 정도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간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그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나갈 때도 SNS를 통해서 자기 인사를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멀리서 어디선가에서 지역구를 지키고자 하는 안간힘이 보이기는 하지만 김기현 전 대표와 관련해서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퇴임식을 하는데 누가 새로운 법무장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이렇게 매끄러운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신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나리오가 현재까지는 뭐 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나리오가 너무나 속이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식적 절차적으로 매끄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국민들한테 감흥이 있을 것인가, 어떤 메아리가 있을 것인가는 매우 회의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마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변신을 해가지고 정말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좀 국민들이 봐줄 수가 있는데 예. 지금처럼 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쌈꾼 쌈딱이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는 여야 관계도 별로 좋지 않을 거고 예. 전국 전반에 주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법무장관으로서 싸운 거지만 이제는 여당 대표거든요. 예, 예. 그것도 총선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한마디 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반향이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전국 전반으로 봐서는 좀 걱정이 되는 편이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손해날 건 없다. 네. 예. 그렇다면 정 의원님,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이제 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예. 우리가 과거에 검사 출신 한동훈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의 한동훈의 모습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 이제 일관성 있게 흐르는 하나의 맥 같은 게 있어요. 검사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접해보진 않았으나 상당히 머리가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리고 상당히 기동성도 있고 예. 또 나름대로 이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정해져 가지고 언론인들로부터 요번 특검과 관련한 질문이라든지 심지어는 영부인의 백 수수와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했을 때 아주 준비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답변에 대한 소위 대응 내지는 언론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걸 이미 감지하고 그다음은 침묵하고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한동훈이 아닐 수도 있다. 예. 지금 오히려 보수 정당의 어떤 존립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예. 한동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한동훈이 아닐 수도 있다의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 의원은 아름다운 뒤통수 운운하면서 뒤통수 치는 게 아름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비록 검사 출신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아주 매끄럽게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뭐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반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보수층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순신 장군에 빗대어 갖고 12척의 배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한동훈 똑똑하고 대야투쟁에 있어서 상당히 그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한동훈이니까 이 상황을 반전시키길 기대하는 마음도 50%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경험상요. 반전을 기대하는 그런 인물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소위 이제 87년 6.29 선언을 직접 발표한 노태우 당시 후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지금 정확한 그 팩트 파인딩을 하자면 과연 그게 노태우가 직접 쓴 건지 아니면은 그걸 주도한 사람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군인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6.29 선언을 하면서 김대중, 김영삼을 전부 그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연금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 후보로 둘 다 뛰게 함으로써 3파전을 만들어서 결국은 대권을 군부 출신이 장악하는 그 결과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6.29 선언을 노태우 당시 후보가 기득권자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그 뭐라 그럴까 들고 일어나는 카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가장 가까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제의 비대위원장을 함으로써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독자적으로 새로운 보수의 상을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그런 차원에서의 반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은 한동훈이 과연 국힘당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유흥수 고문이죠. 이 최근에 주일대사 지내신 분이고 굉장히 당의 원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원로급에 해당하는데 이분이 뭐 찬송가를 세게 불렀더라고요. 근데 뭐 배 12척 찾아 쌓고 뭐 이순신 이러고 뭐 이제 찬송가를 세게 불렀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 게 바로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 김건희 특검법이 12월 말쯤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오고야 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이 상황에 맞추어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금방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바로 지금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처리 방법이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국힘당 쪽에서 나오는 것은 총선 이후에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라는 건데 이건 민주당이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특검을 그럼 누가 어떻게 임명하느냐라는 것 정도나 조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김건희 특검은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1월 말에 12월 28일 날 가사 통과가 된다면 1월 말에 출범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쭉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서너 달 동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이제 회피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와 다르게 여야가 그냥 이걸 이대로 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예. 윤 대통령을 배신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동훈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과연 뭔가 이걸 왜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가는 거죠. 결국 그 말씀이라면은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첫 번째 이분의 역할을 갖다가 판단하는 바로미터는 역시 김건희 특검 쌍특검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28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27일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나가는 날이고요. 예. 탈당하겠다고 하는 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상당히 그 속전속결로 비대위원장 오늘 오후에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이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제 내피셜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한 특검은요. 예.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보다 머리가 두세 배 좋은 사람이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냥 갈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일단 비대위원장은 됐어요. 되고 내년 4월에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여기서 물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알 수 있어요. 예. 알 수 있는데 국민의 힘이 내년 4월에 유의미한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대통령도 원활한 국정 수행과 함께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마저도 지금 좌우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예. 어제는 아니었지만 오늘부터는 비대위원장이에요. 예. 비대위원장이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중진회 연석회의에 고문들까지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에 비유되면서 지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특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법은 예외가 없다라고 일성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예. 네? 모든 법엔 예외가 없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과도 무관한 문제예요. 예. 그런데 특검법이 이런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지금 28일 날 통과시키고자 하니 예. 법대로 하자. 단 지금 뭐 시점은 이미 그 시점이 이렇게 된 책임에는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누가 그러면 특검을 추천하느냐. 예. 그거는 더 중립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다. 예. 그거 하나만 문제 제기하고 나는 이거 법대로 하는 거를 하고 나는 더 중요한 문제에 올인하겠다라고 예. 해야 돼요. 예.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그러면 두느냐. 이준석. 예. 27일 날 당장 탈당하겠다면서 지금 안 나가고 나 나가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나가더라도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미 그 나간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그 민주당에 대한 대야 투쟁은 이미 뭐 공신력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안에 혁신도 그 중단 없이 추진해야 되죠. 예를 든다면은 TK, PK의 묵은 정치를 어떤 식으로 개혁적으로 솎아낼 것인가.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미 뭐 비대위원도 정해졌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비대위원에 있어서 혹여라도 이것이 대통령 직할 체제라는 그런 야당의 빌미를 주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여기서 손을 봐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해고 한동훈 대야투쟁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맞짱도 뜰 줄 아네. 저 정도면 미래 지도자감이야. 한동훈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예. 제가 볼 땐. 그래서 일단 김건희 여사 그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제가 볼 때 손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추천권자. 예. 그거 외에는 야당이 양보하지 않을 것 같고 이미 특검 받는다. 단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지금 너무 많이 회자가 돼갖고 예. 식어버렸어요 이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라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대통령과 친한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순간 또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담을 또 대통령이 안고 가게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요. 네.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 한 번 할래도 무슨 논두렁 정기라도 받아야 된다는데 느닷없이 몇 단계 넘어가고 법무장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영선이에요. 예. 그런데 뭐 이준석처럼 뭐 여기저기 유세를 해서 경선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 이런 정치적 호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소위 주군을 모시듯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진정으로 이 나라의 한 축인 보수 정당을 살리면서 예. 본인도 지도자로 우뚝 설 것인지 그 선택을 하는 일만 남지 않았을까요? 예. 신임 저기 정 의원님한테 좀 더 물어봐도 돼요? 아, 네, 그러세요. 예, 예. 네. 저 잘 몰라요.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내피셜 말고 네. 그냥 팩트인 거를 좀 아니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뭐냐면 그 비대위 보수 정당이 제 기억으로 비대위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렇게 뭐 대통령이랑 비대위원장에서 힘센 분 나왔을 때 그 두 분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힘이 균형이 거의 다. 어떤 그런 경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 맞아요. 때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 제가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극할 때 그 최고위에 유승민 최고가 먼저 나 안 하겠다라고 날리면서 홍준표 체제가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예. 와르르 무너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간 거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소위 그 뭐라 그럴까 보완적인 관계였으면 할 수 없었어요. 예. 후계자였으면 할 수 없었어요. 늘 맞짱을 뜨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비대위가 가능했고 이명박 그 소위 기득권 세력이 그걸 인도한 이유는 예. 저 비대위가 결국은 오래 못 갈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저 비대위 망가지면 우리가 다시 그 당내의 권력을 다시 재탈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대위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실과 비대는 계속 긴장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많이 빠져 있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는데 예. 비대위원들 중에 그 유명한 이준석, 김종인, 이상돈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백가증명식으로 비대위에서 마이크 카메라 돌아가면 막 얘기를 해요. 이 자체가 언론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보는 유권자들에게도 굉장히 생산적이고 활발하고 활기 있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대위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태생적 한계를 갖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태생적 한계가 있는 줄 알았더니 반전이 있어 보세요. 그럼 예. 더 드라마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과연 반전이 있을까? 이거 없으면 보수 정당은요 이 존재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지는 하여튼 상황입니다. 위기인 건 맞아요. 지금 엄청난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뭐 맞아 보입니다. 예. 민주당 얘기를 사실은 저기 그 신 의원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어제 그 김부겸 전 총리랑 이재명 대표 만났습니다. 네. 만나고 나서 뭐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나왔거든요. 아니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날 때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들어갔거든요. 이낙연 총리한테도 의견 구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김부겸 총리가 어제 그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와서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반응이 시원찮은 거죠. 예. 그 최고 핵심적인 얘기는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예. 오히려 연동형 비례제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통합비대위죠. 예. 통합비대위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표가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 말씀 오늘 라디오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뭐 반응이 없고 그냥 선문답 비슷한 거 뭐 사는 옛날 선문답에 사는 산이 강요하는 그런 선문답 한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예. 이미 그 6월 말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7월 달에 이제 몇 번 우여곡절 끝에 7월 말쯤 만났는데 만난 적 있었죠. 예. 그때 한 1시간 5분 정도 둘이 만났는데 그때 배석을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이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그만두라. 지금 당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그 코인 사건이 터졌고 혁신이 즈음이에요 그때가. 근데 그 뒤로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라는 요구가 더 강한 거죠. 그 뒤에 혁신이 엉망돼 버렸죠. 그 다음에 단식이 있었죠. 그리고 부결 호소하고 영장 심사했죠. 근데 하여튼 영장에서 극적으로 구속이 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마는 재판 리스크는 11월 30일 김용 재판으로 사실 예비 선고가 대장동하고 뭐 이런 게 김용의 돈봉투 사건이 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 뭐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지위를 더 공고히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으니까 이건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지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약속을 한 그 체포동의안 특권 포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부결 호소까지 하게 된 건 사실 정치인으로서 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둬라라는 얘기 플러스 도덕성 문제, 당내 민주주의. 그런데 지금 현재 당내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공천 과정도 우려했던 대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얘기들을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신 의원님,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이재명 대표 얘기했다는 말씀을 뭐 지난 7월에 하셨던 전 사실 처음 듣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김영진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나온 김영진 대표가 브리핑에서 좀 빼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뺐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 달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할 얘기 다 끝냈고요. 이미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이분이 도저히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분이구나라고 결론을 이낙연 대표가 내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실 겁니까? 아마 7월 이후에는 서로 뭐 연락도 안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를 만나라 어쩌게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하지만 예. 본인이 아마 만나고 싶은 생각도 일단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전처로 봤을 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할 생각을 못 할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전화를 건다는 게 무렴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두 사람이 만나봤자 또 예. 7월 회동하고 거의 비슷한 건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신 의원님 통해서 지난 7월에 사퇴를 한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했었고 그 얘기가 외부로 전달이 안 됐을 뿐이란 말을 좀 처음 들어서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